자, 난 미래인 교과서 188쪽 1차 대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대전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국제정세가 이어졌는지에 대한 게 핵심이고, 일단 1차 대전이 발발 터졌다는 건데 왜 일어났냐 하면 19세기 후반의 유럽 열강들이 지금 앞에 시간에 배웠던 제국주의를 계속하면서 서로 이런 먹고 싶은 땅에서 서로 막 대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이 자기 친구들을 찾았는데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와 친구가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빨간색 삼국 동맹이라고 해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외우는 것은 이제 독오이 이렇게 외울 거예요. 독이든 오이. 이게 삼국 동맹이야. 동맹이니까 독일과 글자 비슷하지 이렇게요. 이에 맞서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까지 해서 삼국 협상을 체결해 얘네가 이제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삼국 협상국은 영프러야. 영원히 푸르러 이렇게 할까? 아무튼 어떤 식으로도 외우세요. 그래서 이 대립을 이렇게 일단 먼저 하고 있었다. 다음에 한편 발칸반도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그래서 발칸반도라는 게 굉장히 여기 뭐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쟁도 많고 워낙에 좀 자원도 많고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도 여기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치? 그 러시아 그쪽에서 너희 알고 있지 대충.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범게르만 하면 너희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친구들은 게르만 하면 젊은이구나 해서 이게 독일 쪽이야. 독일 계통의 인류들을 말해요. 슬라브주의는 이쪽이 러시아 계통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삼국 협상이 이쪽인 거고 삼국 동맹이 이쪽인 거야. 요렇게 이제 또 대립을 하고 있었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봐봐. 자, 여기 위까지가 다 뭔데요? 배경인 거.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배경인 거지. 대립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1914년 6월에 사라예보라는 곳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누구 팀? 독일 팀 도고이 그지? 독일 팀이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세르비아 이쪽이 세르비아계예요. 슬라브주의. 이게 암살이 됐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라예보 사건. 별표.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게 본격적인 뭐가 될 계기가 됐어요. 원인이 되어서 이건 누가 쐈어요? 얘네가 당했어. 누구한테? 얘네한테. 그지? 암살을 당했거든. 그 사건으로 어쨌든 이제 열받은 이쪽 이제 누가 열받았겠어? 당연히 얘네가 당했으니까 얘네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선전포고를 해. 선전포고 이제 한판 뜨자 이렇게 하면서 1차 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림이 이렇고요. 이렇게 대립했다라는 거야. 어쨌든 자 넘어갈게요. 189쪽 이제 전개인데 처음에는 독일이 우세했는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서부 전선에서는 영국, 프랑스와 전투를 치렀는데 우세하게 이기고 있었다는 거 처음에는. 근데 독일의 공격에 영국, 프랑스 등이 어쨌든 몰락하진 않고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고 특히 영국을 되게 이제 먹기가 힘들었대. 영국이 바다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해군이 예전부터 셌거든. 그래서 이제 전쟁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특히 이제 서부전선, 그러니까 유럽 얘네랑 싸울 때 참호전이 전개됐죠. 참호전 주쳐놓고요. 참호를 파는 거야. 땅에 들어가서 숨어서 막 전쟁하는 거. 그러면서 장기화가 됐어요.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원래는 도고이였지. 그러니까 동맹국에 있었는데 협상국 편에 섰대요. 어머나 얘가 이제 배신 때리네. 그래서 배신자 비읍시오 써놓으면 병신 말고요.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는 동맹국 편에 어머 오스만 제국은 원래 오스트리아였잖아. 도고이가. 근데 오스만이 들어오고 불가리아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얘네는 동맹국 편에 들어오고 또 전후에 자치와 독립을 약속받은 유럽의 열강의 식민지 주민들도 참전하면서 전쟁이 이제 확대됐대요. 한편 영국이 해상을 봉쇄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를 통제하자 독일은
무제한, 이거 중요해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보면 독일이 연합국을 오가는 군용 민간 선박을 가리지 않고 잠수함을 타고 가서 다 공격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이제 유보트라는 게 잠수함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 배나 다 공격하다 보니 미국까지 건들게 된 거야. 미국의 배까지 건들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열받아서 참전을 정하게 된 계기가 돼요, 이게. 미국이 나 건드렸어, 나 갈 거야. 원래는 미국이 그 전까지는 이제 무기만 팔아먹고 돈만 벌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걸 계기로 참전을 결정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합국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도중에 자기네 땅에서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가 이제 원래는 무슨 편, 연합군 편이었지. 0%, 그치? 근데 얘네가 독일과 광화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 러시아가 손잡았다는 거야. 우리는 전쟁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강력한 세력이었던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일이 이제 서부 전선에서 이제 유럽, 영국, 프랑스만 이제 죽이면 되니까 대공세를 폈지만 연합국이 결국은 미국의 도움과 여러 가지로 밀리게 되면서 잇따라 항복을 하고, 독일도 이제 그 독일 내부에서도 자기네 땅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정 황제가 쫓겨나고 공화국, 왕이 없는 정치가 수립이 되면서 그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과 이제 전쟁을 그만하겠다 하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야. 자, 결론은 이제 우리가 1차 대전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말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참호전 같은 거, 그리고 미국에 참전한 계기, 중간에 러시아가 빠져나가고 이런 거, 누가 누구 편 붙었고 이런 거 서브적인 거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 한 번 더 한 거 정도는 꼭 알아야 해. 이런 건 서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이 미국에 이제 참전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뉴욕에서 출발한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침몰을 했는데 그 중에 미국인이 128명이나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열받았지만 한번 참았다는 거야. 근데 독일 외무장관이 이제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관에 보낸 전보 내용이 알려졌다는 거야. 전보 내용에서는 멕시코가 독일하고 우리랑 손잡아서 미국하고 공격하자, 뭐 이런 이제 뒤에서 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참았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참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유럽의 하얗고라고 불린 발칸반도는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야 되더라. 흑해 근처에는 자원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 좀 땅이 그나마 여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 비옥한 지역이니까 러시아는 전부터 여기를 내려오려고 하고 있었고, 여기 근처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뭐 그런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의 특성을 보면, 1차 대전은 일단 큰 특성이 기본적으로 총력전, 신무기, 참호전, 이거 세 개는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 개. 총력전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 물건, 뭐 자원까지 다 동원하는 전쟁이었다. 여자도 참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무기가 탱크, 장갑차, 잠수함, 기관포, 대포, 독가스, 특히 독가스 이런 거 막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비행기를 막 엄청 빠른 거를 개발해가지고 폭격을 하고 이런 게 막 이때 나왔대요. 그 다음에 참호전은 이제 땅 파고 들어가서 싸우는 거라 했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자 탱크가 등장해서 탱크가 이제 막 여기 밟고 지나고 팍팍팍팍 막 큰 대포 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사고력 키우기를 볼게요. 1차 대전의 총력전이 끼친 영향을 여성의 사회 진출과 비차. 1차 대전은 우리 아까 무슨 전이라 했어요? 총력전으로, 그치? 총력전으로 여자도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당연히 여성이 전쟁 이후에 자신들이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늘어나서 결국 이거를 수용해주는 흐름으로 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1차 대전은 이전의 전쟁과 비교해서 그 양상이 어땠는가 이거야. 이전의 전쟁과 비교해서는 저기 아까 쓴 거 그게 특징이에요. 총력전으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과 물자와 자원을 다 동원해서 했던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 왜냐하면 참호를 파서
사람들이 숨어 있고 이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장기전이었고 그 전의 전쟁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 나온 신무기가 등장하고 이러한 게 되어서 사람들의 이제 사상에 죽는 사람, 부상당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났다. 규모가 늘어났다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차 대전 결과예요. 결과로는 이 전쟁을 이제 전후 문제, 전쟁 이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고요. 파리 강화 회의. 다시 파리 강화 회의.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민족 자결주의, 비밀 외교 종식, 군비 축소 같은 내용이 있는 윌슨의 14개조 기본 원칙이라는 게 채택이 되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유지하는 것보단 승전국의 이익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그 결과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어요. 자, 베르사유 조약은 누구랑 누구?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여기서는 어떤 내용? 독일의 책임을 묻고 1번 그 대가로 배상금을 내라 라는 게 기본적으로 담겨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은 영국의 영토의 일부를 얘네한테 주래, 그지? 얘네한테 주라고 나와 있고요. 독일은 해외의 식민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래. 그리고 이런 것도 제한을 두고 잠수함 이런 거 이제 보유하지 말아라. 돈 이렇게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뭐라 그래, 보복의 느낌이 살짝 있지, 그치? 이러다 보니 이 당시 상황에서 이제 이 그림과 함께 보시면 독일이 이제 어린아이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막 보고 있잖아. 지켜보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린아이로 묘사된 독일이 이제 패전국으로 막 보면 뒤돌아 우는 것 같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패전국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도 내야 돼. 지금 보면은 뭐 돈도 내야 돼. 이런 것도 못 가져. 뭐 그 권리도 포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엄청난 배상금이나 책임이 과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걸 뺏겼기 때문에 발가벗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죠. 이쪽은. 이런 그림인 거고,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베르사유 조약을 얘기를 하자면 독일이 어쨌든 뭐 나쁜데 또 이런 게 너무 과혹하다 보니, 이게 너무 과혹한 좀 조치이다 보니 특히 이제 배상금 이런 게 엄청 많았기 때문에 독일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독일 내부적으로 불만이 다시 커졌거든. 그러다 보니 독일이 복수를 할 생각한다고 2차 대전을 일으킨단 말이죠. 나중에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베르사유 조약은 결과적으로 독일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고 배상금까지 내게 하는 체제를 말하는, 조약을 말하는 거고, 원래 처음에 하려 했던 건 이거라는 거야. 이거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원래는 이런 걸 하려 했었던 거야. 근데 실제는 뭐 했다? 이걸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국제평화기구로 국제연맹이라는 게 처음으로 창설이 됐어요. 국제연맹에서는 이제 국제 분쟁이 터지면 그걸 우리가 알아서 이 기구에서 좀 해결을 하자 이런 건데, 실제로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없었어.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지. 이것도 중요해요.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국제연맹 지금은 없어, 얘들아. 지금은 국제연합이 있어. 유엔군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엔은 군대도 있죠. 그리고 힘센 나라 다 들어있거든.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뭐 소련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차 대전 이후에 만든 어떤 기구 자체가 좀 힘이 없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터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서 더더욱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봐도 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혁명을 갈게요. 아까 우리가 러시아가 1차 대전 중간에 자기네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독일과 강화를 맺었다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 혁명이 일어났는가 이거야. 자, 그러면 일단 러시아 혁명 이전의 상황이 어땠는가요? 상황이 어땠는가? 얘네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똑똑이들이 생겼는데 그 똑똑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이제 흠뻑 빠져가지고
사회주의는 너희가 앞에서 우리 했었죠. 사회주의는 왜 똑같이 가지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자 뭐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 차르, 황제가 지 맘대로 하는 거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개혁적인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차르는 계속 유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불만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러일 전쟁이 이때 일어나고 있었는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질 것 같아라는 실제로 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힘든 삶을 살던 노동자 농민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와서 시위를 펼쳤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론이 좋지 않잖아, 얘들아. 그래서 차르가 내가 너희가 너무 좀 시위를 벌여서 그렇지 사실 나도 이런 거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이런 거 해줄게. 하지만 안 지키고 지 맘대로 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1차 대전에 참여했지만 패전에 거듭하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1차 대전에 참여했을 때 연합국이었죠 원래 그치? 근데 처음에는 우세한 게 독일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계속 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서 국민 생활이 힘들었어요. 이에 전쟁을 중지하자, 차르를 없애자라는 봉기가 일어났고 마침내 1917년 3월 노동자와 병사 대표들이 소비에트라는 걸 구성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게 3월 혁명입니다. 자, 줄쳐볼게요. 자, 소비에트는 뭐냐면 러시아 말로 평의회 또는 대표자 회의로 노동자와 병사 대표래. 맞죠?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대표가 모여서 뭔가 기구를 만들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그러나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자 레닌이 주도한 레닌 동그라미 넣자. 볼셰비키도 줄쳐놓을게요. 별표 할게요. 무장봉기는 뭐야? 싸우는 거잖아, 그죠? 일으켜서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할게요. 이게 11월 혁명인데요. 볼셰비키는 뭐냐면 다수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급진적인 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러시아는 안 된다. 어떻게든 싸워서 승리하자 이런 쪽이라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어쨌든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게 소비에트 정부예요. 혁명 이후에 레닌은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 코민테른을 결성하고 코민테른이라는 게 어쨌든 사회주의 조직이야. 그리고 각국의 공산당 조직과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었어. 얘네가 이끌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레닌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해요. 레닌이 개혁을 하는데 지주의 땅을 다 국가가 가져가고 그래서 산업을 국유화, 산업도 공장 같은 거 이제 국가가 가져가고 그럼에도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규모 기업 활동을 인정하고 농민이 세금 내고 자유롭게 판매하는 약간의 시장 경제 체제를 약간 수용하는 거를 신경제 정책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영어로 New Economy Plan에서 NEP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걸 누가 했다? 레닌이 했다고. 그리고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그 공화국으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중공업을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뒀지만 이 사람 독재해가지고 어쨌든 문제도 비판도 받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아까 위에 나온 코민테르는 사회주의를 지원했던 단체고요. 그리고 레닌은 이런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코민테른 아래쪽에 국제 레닌 학교 같은 거를 세워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주의가들을 키우는 뭐 토대가 됐다. 뭐 이런 거야. 자, 스스로 확인 문제 해볼게요. 첫 번째. 1917년 3월 러시아의 노동자와 병사 대표들이 소비에트를 구성하여 차르를 몰아냈다. 맞아요. 그치? 2번. 소비에트 정부 수립 후 레닌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 활동을 인정하는 게 뭐지? 신경제 정책 New Economy Plan이라고 했습니다.